공연을 더 깊이,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비치다. 저는 여러분들의 공연 예술 도슨트 정현주입니다. 오늘도 뮤지컬 홍련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크루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멘탈 코멘터리스트 역할하고 있는 노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더 넘버스에서 깊이 있는 시선을 담당하고 있는 뮤지컬 평론가 최승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 넘버스에서 영업 마케팅 역을 맡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뮤지컬 홍련.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찾아왔는데요. 오늘도 배시연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시연 작가입니다. 저희가 너무 이렇게 넷이 촘촘하게 앉아서 배 작가님을 이렇게 오늘 센터를 또 맡으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유, 좋고 설레고 떨리고 나연아 나연아 보고 싶어. 홍대원 배우를 일부에서 또 인사를 나누면서 뮤지컬 홍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뮤지컬 홍련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정신 분석학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뮤지컬 홍련이 저는 굉장한 저한테 또 위로를 전해준 극이었어요. 노 박사님 어떠셨었어요? 그 위로라는 것이 사실 이제 어떤 말로 위로를 받았냐고 여기서 말로 텍스트로 얘기하면 좀 진부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위로를 받는 포인트가. 근데 전 진짜 이거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보면서 설득이 돼요. 보면서 설득이 된다. 그래서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거구나라는 걸 확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여러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뭐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할 때 꼭 필요한 마음가짐들이 있는데 그걸 저는 이 홍련이 너무 잘 전달해주고 있어서요. 사실 그 정신과 의사의 역할로서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참 고마운 작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샘도 좀 나고 그랬습니다 진짜. 네. 고맙다와 샘이 난다라는 그 단어가 다 이해가 됐어요 지금. 작가님 여기에 또 화답 한번 해주셔야죠. 어우, 최고의 극찬을 감사합니다. 나중에 어디서 써먹으세요. 나 정신과 의사를 설득했어. 설득했어. 심지어 세민하게 만들었어.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샘이 났다. 우리 최승현 선생님 어떠십니까?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사실 공연을 보면서 초연 때 되게 힘들었겠다, 연습 과정이. 그 생각을 정말 많이 왜요? 했어요. 왜요? 그 이유는 네. 한 번도 이런 스타일의 공연이 없었고 뮤지컬에서 그리고 4, 5세계의 어떤 풍경들, 전경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상태 이런 거는 사실은 작가님만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 머릿속에 있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인데 그것을 계속 그 배우들하고 이성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솔직히 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해내셨을지 천도정이라는 그 공간도 작가님 머릿속에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그 정서적인 상태도 작가님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이게 소통하셨어요? 배우들이랑. 솔직히 말하면 정말 초연 때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정말 제가 토스트님처럼 아나운서님처럼 말을 참 잘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하필 또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설명을 처음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조금씩 어렵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난관이 뭐였냐면 사람마다 단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즐겁다라는 단어가 있다 치더라도 저의 즐거움이 다르고 누군가의 즐거움은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초반에는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해도 각자 이거를 달리 이제 이게 저희는 재판이 아니에요. 근데 재판의 형식은 따라요라고 했을 때 어떤 배우는 재판이 아닌데 재판의 형식을 따른다는 게 그러니까 그 법적인 순서를 따른다는 것인가?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진 그러니까 이런 퀘스천 가진 배우도 있고 어떤 배우는 재판의 형식을 따른다? 아, 그러면은 저희가 조선시대 관아에서 열린 재판이라는 얘기를 한번 했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정말 그런 시대의 뭐 이런 형틀이나 뭔가 이런 식의 보여지는 시각적인 것이 있는 것인가? 하고 또 어떤 배우는 그럼 판사랑 검사가 등장해야 되는 건가? 이런 식의 것들이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하는 게 모두가 달라서 이거를 하나로 이야기를 모으는데 테이블 작업을 진짜 오래 했거든요, 저희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천도정이라는 공간이 이제 사실 한 번도 이제 없었던 그야말로 공간이잖아요. 머릿속에서 그렇죠. 빚어낸 공간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저승이면 저승, 지옥이면 지옥, 막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천도정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공간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연출님도 계속 너무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게 이거는 연출님이 하셨던 고민인데 그러니까 이 공간이 어느 정도로 리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주 이제 테이블 작업 끝나고 배우와 창작진과 연출진은 좋아 이제 이 공간이 어떤 곳인지 알겠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겠어가 돼도 밖에서 봤을 때 관객한테 이거를 납득시킬 수 있을까 어떤 게 조금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연출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리얼하게는 가지 않고 그러니까 뭐 진짜 아까 뭐 말했던 뭐 수갑이나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리얼하게는 가지 않고 최대한 관객한테 좀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객이 이곳인데 관객의 머릿속에 정말 이곳이 재판장 이게 딱 안 찍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류의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막 네, 굉장히 그래서 초연 연습이 되게 치열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로 쌓이다 보니까 초연 때는 제가 뭐가 있었냐면 사실 뮤지컬을 처음 해봤거든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뮤지컬을 처음 한 거라서 사실 잠시 제가 여기서 저는 또 셈이 납니다. 첫 작품이시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극을 주로 저만큼 하셨죠. 셈이 나시겠어요? 연극을 주로 하셨죠. 네.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네. 이준혜 연출님도 뮤지컬 처음 아니었어요 그때? 맞아요. 이야. 그러니까요. 계속 연극을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사실 뮤지컬은 다 처음이셨던 거예요. 이야. 네. 그래서 이거 샘난다. 질문을 듣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답변인데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서 잠깐 초연 배우들한테 조금 미안했던 게 그러니까 제가 뮤지컬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약간 주저주저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명확하게 네, 아니요 이렇게 확실하게 딱 설명을 딱딱딱딱 해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자꾸 제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맞나? 뭐 이렇게 텍스트적인 거면 설명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어떤 이제 뮤지컬의 어법이나 뭔가 이런 거는 이제 저도 정확하게 약간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같이 이제 이거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약간 저 말을 들으면 그런가 하면서 약간 이렇게 헤매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갑자기 너무 미안해져가지고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아름답게 열심히 잘 그럼요. 했고 네. 그 덕분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와. 재연 때는 제가 배우들 첫 테이블 작업 때 PPT를 만들어 왔어요. Q&A PPT를 만들어 가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질문, 여러분의 궁금증 다 풀어드립니다 해서 PPT로 발표를 했더니 이제 모든 질문이 다 해소되고 야. 다 편안하게. 근데 진짜, 근데 우리 최수연 선생님의 질문부터 우리 배시연 작가님의 답까지 저는 커뮤니케이션 코치로서도 네. 한 말씀을 드리자면 언어의 해상도가 각기 다 다르잖아요. 특히나 가장 해상도가 밝은 작가님이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 뭔가 전달하려면 이렇게 애를 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잘 해내셨으니까 초연에서 성공을 하고 또 재연에서 더 좋은 무대에서 또 만나뵐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저 부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팬의 한 사람으로서. 네, 좋은 작품 만들어서 정말 좋아요. 네. 근데 또 사실 또 더 어려웠던 게 제가 봤을 때는 연극놀이잖아요, 이게 다. 연극놀이. 그러니까 일찍차사, 월찍차사, 그다음에 강림 이들이 홍련의 주장을 연극적으로 계속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팩트가 아니고 주장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홍련은 사실은 자기 욕망이 없는 인물인 거잖아요. 욕망이 거세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빈 공간인 거예요. 이 인물은 어떻게 보면은 빈 공간이고 나는 뭐 죽여라, 뭐 잡아가 계속 이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 망상 속에서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는 바를 주장으로 드러내는 건데, 근데 그게 또 연극놀이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되게 힘들어요. 이 어떤 부분을 맞추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ABC를 따지자면 너무 이게 훅훅 건너뛰어 있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레이어가 너무 많고 공연에 네, 그리고 네. 그 레이어 중에 어떤 것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방향성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지금은 재현이기 때문에 명확해진 게 있어서 우리가 따라가지만 이거를 아무것도 없던 차원에서 만들어낸다는 거는 정말 저는 상상하기도 싫어요, 사실. 샘나세요? 아니, 그러니까 셈이 나는데, 저도 왜냐면 가끔 연출을 하니까, 예, 셈이 나는데,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더 많이 들죠. 어떻게 예. 하셨어요? 근데 배우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시고 노력을 정말 많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출님도 진짜 그러니까 정말 모두가 다 고생을 해가지고 누구 한 사람 고생 안 한 사람이 없는데
그때 저가 지금 딱 기억나는 게 초연 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말씀하신 대로 놀이잖아요. 이렇게 홍련을 위해서 이렇게 놀아주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 놀이가 진짜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노름 한바당처럼 그렇죠. 내가 판을 원하는 다 펼쳐주는 노름을 거죠. 이렇게 하는 네.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100% 이렇게 진심, 물론 다 100% 진심으로 임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강림과 차사들 입장에서는 139,998번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조금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혼신을 다해야지 이게 좀 더 설득력이 가질 것인가. 어쨌든 하다 보면 이 사람들도 약간 지치는 지점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 지침을 표현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약간 이제 자기 고민이 되고 또 하나 또 고민 지점이 당시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야기가 이제 납득이 되고 설득력이 되려면 이게 초반부에 사실 이 이야기는 다 이제 홍련을 위해서 놀아주는 겁니다라고 보려면 그런 지점들이 깔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깔리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우리는 다 홍련에 이거를 하고 있어라고 하면은 후반부에 갑자기 스포입니다. 네. 후반부에 스포. 갑자기 네. 사실 다 이건 너의 망상이었고 우리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라고 했을 때 관객이 무슨 소리야? 그치. 갑자기 커브를 그러니까 이렇게 안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이렇게 모두가 다 같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것을 연출은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 3분의 1, 3분의 2, 2분의 1 여기서 내가 하나의 뭔가를 깔아주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계산을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보면서. 저는 근데 또 이걸 또 이렇게 또 촬영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 넘버스가 극작을 배우시는 분들이나 연출에 임하시는 또 관계자들께서 또 즐겨보지 않으실까라는 또 욕심이 생기네요. 이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 우리 이정우님은 네. 계속해서 홍나은 배우를 그리워하시는 듯한 그런 얼굴이신데 아니, 지금- 괜찮으신 거죠? 텐션이 많이 떨어졌어요. 낯빛 좀 좋아지셨어요. 우리 배시원 작가께 궁금한 점은 저 없으셨어요? 잠깐 궁금한 거 있어요. 예. 그 극 자체에서 요구하는 이 배우한테 감정의 진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대에서 배우들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사실 느낌도 되게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그 대본을 집필하실 때 이렇게 상상하셨던 것보다 실제 무대에서 배우들이 연기로 딱 들어가면서 내 대본과 정말 딱 붙었다 라고 느꼈던 그런 씬 같은 게 혹시 있으셨을까요? 이야 맞네요. 궁금하네요. 재밌다. 딱 붙은 건 예. 씻김 빼고 모든 신이 딱 붙었고요. 씻김은 초과한 것 같아요. 와. 이상의 것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씻김에서 와. 그러니까 사실 저는 텍스트는 텍스트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어떤 설득력을 지녔든지 간에 텍스트는 지문이 있고 제 의도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설득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공연이니까 어쨌든 이제 실현자들이 실현을 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정말 사실 씻김이라는 행위 저는 그냥 대사를 한번 썼을 뿐이지 이거를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모든 배우들이 이제 일부에서 나연 배우님도 감내했다라는 말이 저 너무 감사한 게 작가 입장에서는 그 나의 이 대본 우리의 이 이야기를 위해서 이렇게 혼신을 다해주는 사람들을 내가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인가를 자주 생각하거든요. 정말 씻김을 제가 밖에서 보고 있으면 저도 이게 모르게 빨려 들어가고 저렇게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이런 장면이었구나. 내가 머릿속에 있던 장면이 그러니까 텍스트가 사실은 이거였구나. 이걸 보면서 저는 그때 약간 이제 홍련이라는 극은 그러니까 제 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제 극이다라는 생각을 특히 이번 재연 때 많이 했어요. 너무 멋있어. 지금 우리 작가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또 우리 홍나연 배우는 여러분 일부에서 홍나연 배우가 함께 했었는데요. 홍나연 배우는 그 씻김이 나올 때 이미 그 구역질이 날 정도로 너무 몸이 체력적으로 힘든 타이밍에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래 해내야지 하고서 넘어가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러고 보니 작가님이 만들으셨지만 관객이 그리고 배우가 같이 만들어내고 있는 작품이 또 이 뮤지컬 홍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뿌듯하네요. 네, 그리고 저는 또 느낀 게 초연에서는 많이 뵙지 못했었던 관객층을 이번 재연에서는 진짜 많이 뵀었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그리고 솔직히 저는 제가 보러 갔을 때 이런 남성 관객들을 많이 못 보는 그런 극들이 있었는데 이번 홍련 같은 경우는 충무아트홀에서 진행이 되는 공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다채롭게
관객층이 다양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많이 뵀어요. 맨 앞줄에 제가 딱 기억이 나는데 맨 앞줄에 남자 관객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정말 맨 앞줄에. 근데 이게 가깝게 오잖아요. 이번 버전이 이제 배우들이 막 굉장히 이게 가깝게. 홍나은 배우 와서 막 장난치잖아요. 막 이렇게 가깝게 오거든요. 어. 근데 진짜 넋이 나간 표정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 넋이 딱 나가서 그냥 그게 쫙 빨려들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렇게 뿌듯한지 보고 있는데 우리 영업 성공했다. 막 내가 이런 뭔지 느낌. 너무 뿌듯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이제는 정말 많은 관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을 공연이 가지고 가고 있구나, 발전되고 그쵸.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뮤지컬 평론가는 사실 어떤 존재냐면 그 누구보다도 뮤지컬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일주일 내내 공연을 그렇게 보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존재로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는 게. 와. 네. 이렇게 제작진, 배우, 관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연이 정말 흔치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제9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 작품상을 수상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400석 이하. 야, 400석 이하 그렇죠. 400석 규모에서. 이하. 네. 네, 성공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함께 하고 있는 뮤지컬 홍련에 그 앞서 말씀해주신 그 작가님이 쓰신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넘버라고 하신 씻김 사랑하라 맞죠? 노래 들으면서도 또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박사님 어떠십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것만 보면 되게 건조할 수 있는 그 주제를 이렇게 앞에와는 완전히 다른 톤으로 이 노래를 하잖아요. 그 톤이 딱 떨어지는 그 느낌도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설득이 돼야 되고 이게 정말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마지막 곡 되게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물론 인상적인 곡들은 그 앞에도 많지만 맞아요. 예, 정말 감동적으로 네.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라를 또 그렇죠.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이건 뭐 타인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진짜 거기서 제가 광광 울었네요. 맞아요. 약간 이건 어떻게 또 초안을 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 궁금해요. 이 곡은 사실 이제 저희 넘버 두 개가 방금 들으신 곡은 두 개가 합쳐진 곡인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씻김이라는 넘버가 하나 있고 그리고 씻김이 끝나고 나서 사랑하라라는 넘버가 있어요. 이 곡은 사실 이게 홍련이 재판을 13만 9,998건 받는 이야기잖아요. 바리와 이제 같이 하는 차사들이 사실 홍련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홍련은 그 말을 항상 듣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고 너를 사랑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고, 그걸 13만 9,998번째 계속 했는데 전해지지 않았어요. 전해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씻김이라는 행위는 이제 의미를 떠나서 저는 쓸 때 살면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울어주는 때가 사실 막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씻김이라는 건 그냥 다 떠나서 의미만 봤을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울어주는 사람을 마주한 홍련의 장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홍련이 정말 이 친구가 여태까지는 나의 아픔에 gat혀 있었던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프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해서 나의 것밖에 볼 수 없어서 나한테 이렇게 시야 갇혀있던 사람, 이 친구가 씻김을 보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울어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비로소 이제 씻김이 끝나고 이 아픔 속에 고여있던 애가 비로소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볼 용기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용기를 내고 싶고 또 동시에 이제 바리한테도 이 친구가 위로를 하고 싶고 해서 이제 한 발자국 용기를 냈고 그 한 발자국의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바리가 여태까지 얘한테 하고 싶었던 말인 전해지는 넘버가 사랑하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첫 넘버에서는 그 담장한 이제 소녀라는 넘버에서는 내 얘기를 제발 들어줘라는 말을 모두가 반복을 해요. 홍련이 계속 나애가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말을 안 들었잖아. 내 얘기를 제발 들어줘라고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고, 근데 동시에 이제 바리와 차사들도 홍련을 보면서 내 얘기를 들어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홍련이 내 얘기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내 얘기가 이제 겹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서는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전해지지 않았으나 이제 뒤로 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게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이야기가 완전히 전해지는 장면이 바로 사랑하라. 음.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가 이제 이 홍련이라는 극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담긴 내용이 이 넘버입니다. 완성되는 거죠. 그 순간에 딱 작품이 완성되는데 제가 초연 때 딱 저는 정말 기억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 월직차사 일직차사들이 이제 홍련을 천도시킨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때 막 이렇게 어디 형언할 수 없는 느낌으로 그 배우들이 홍련을 쳐다보더라고요. 그 드디어 이제 완수했어. 이제 끝났어.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을 했고 이 아이도 전달받은 것 같아. 우리 진심을. 그래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진짜 이제는 정말 잘 저승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천도를 우리가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어떤 마음을 품으면서 그 두 배우가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요. 정말 저 진짜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두 배우가. 아, 이제 우리 했어. 근데 자기들도 되게 기분이 좋고 너무 이제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홍련을 보면서 너무 다행이다. 이제 우리가 소통했어.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홍련을. 그래서 야, 이 공연 뭐냐? 제가 이랬어요. 이 공연 뭐냐, 이거? 천재야. 제가 그랬어요, 진짜, 속으로. 박사님의 샘을 이끌어냈잖아요. 근데 저는 박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홍련을 위해서 바리와 차사들이 13만 9,998번을 두드리잖아요. 박사님도 많은 또 이제 그 함께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그 이상으로 또 마음을 쓰실 것 아니에요. 저 13만 몇 번은 못 두드리죠. 130번을 두드리기만 해도. 네, 네. 그 감흥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네. 보면서 이제 그 숫자가 몇 번 이제 극 중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이제 끝에 가면서 이런 상상을 그냥 했어요. 할 수 있다면 13만 9,997번째 천도정을 보고 싶다. 뭐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됐고 여기서는 뭐가 성공했을까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냥 차이가 상상을- 있나? 예. 근데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상상하는 차이는 뭐냐면 홍련이 자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착각이 있고 그 착각이 어디서 온 거라는 걸 본인이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지,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내 말이 앞뒤가 여기가 안 맞네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 균열이 사실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소름 돋았던 건 그 극 중에서 그 균열을 한 중간 이후부터 이렇게 툭툭 하나씩 찔러줘요. 이를테면, 이것도 스포주의인데, 네. 왜 너의 화가 아버지한테 향했지? 라는 질문 같은 거 정말 저 보면서 이랬던 질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뭐 이 홍련도 그렇지만 관객들도 생각 안 했을 포인트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뒤에 가면은 대사가 앞하고 좀 달라지잖아요. 네네네. 그 배무룡 네네, 배무룡이. 대사가. 예,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랬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용서와 사랑과 전진이 가능한 그런 프로세스라고 정신과 의사로서 생각하는데 그게 어쨌건 13만 9,998번째 재판에서는 그대로 있었다. 아하. 근데 그 앞에는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이 혼자 생기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 균열의 지점들을 작가님 심어 놓으신 거예요? 네네. 이게 이야. 있어요. 그러니까 샘낼만 하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홍련이 이렇게 원트가 없는 인물이라고 이렇게 뭔가 바라는 원하는 게 바가 없는 없어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극작에선 보통 그렇죠. 어떤 이제 이야기를 쓸 때 주인공은 원하는 게 원트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원트라는 게 행동하는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얘가 사건이 생기고 그래야 뭔가 선택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극 속의 홍련은 그런 원트가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동기며 뭐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은 그냥 나 재판 받을게. 나 죄 있어. 아니야 무죄 막 이렇게 하고만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얘가 이 재판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얘는 없고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상태가 정확히 없어가지고 그래서 얘는 바리와 강림이 이제 함께 만들어낸 이 상황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수동적인 이제 인물인데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와 강림이 하는 게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이 친구의 이제 그 기억을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의 초목표는 그러니까 그 아마 13만
9,997번째까지 이 친구들의 총 목표는 어쨌든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 나를 마주 보게 하고 사실은 너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면서 너 그거 그렇게까지 막 너 그렇게까지 아파할 일 아니고 언니도 다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위로가 이제 이 친구들이 항상 총 목표였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하듯이 이건 하면서 얘의 기억을 툭툭 건드리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묘하게 홍련의 기억이 그 순간 실제와 맞닿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괴물인데 이제 나연 배우님이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처음에는 막 다 방어하고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의 원래 기억과 가장 비슷하게 다가갔을 때 이제 그 기억이 그대로 펼쳐지면서 괴물이 나오고 근데 이제 기억에 다가갔으니까 얘가 위태로움을 느껴서 그 다음 넘버가 바로 돌림 노래라고 맞아요. 이 작품 도망다니죠.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근데 너무 밝아서 재미는 있어요. 이게 너무 자기가 이제 위험한 지점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확 쳐내는 게 돌림 넘버거든요. 외면하네요. 근데 외면하고 다시 막 그냥 뻔뻔하게 나 무젠데 나 장난하면서 이게 아예 장난스럽게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확 쳐버리고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모든 재판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쳐버리는 애를 어떻게든 끌어다가 기억과 마주하게 이렇게 하는 게 이때까지 재판이고 했는데 이번 재판이 이제 유일하게 달랐던 점이 얘가 처음으로 발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지점이긴 한데 하나를 더 더해서 홍련이 이번 재판에서 성공할 수 있어 이제 씻김을 받고 얘가 이제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로 이렇게 나와 같은 고통을 지닌 사람을 얘가 눈앞에서 봤을 때 다리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잖아요. 근데 다리가 갖고 있는 진짜 고통도 단순히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았다가 아니라 나 같아서라는 대사도 하고 가장 큰 이 친구의 아픔도 나도 그때 나의 마음을 외면했어. 나도 그런 내가 미웠어요란 말이죠. 그래서 홍련이 그런 네가 미웠어라는 말을 하는 이 바리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어. 네 잘못 아니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의 상처가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나도 그러니까 나의 상처도 결국 얘를 위로하려면 그 전에 앞서서 나도 이제 조금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받아들이고 너를 100% 내가 다 위로하고 싶으면 나의 1%라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얘를 처음으로 그래 내 상처를 직시하게 해보자라는 그런 용기를 갖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상처를 보고도 내가 나를 직시할 용기가 없고 계속 나는 내 아픔만 갇혀있고 그러니까 발이 얘기를 이루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안 돼 하고 다시 도망을 쳤다면 이번에는 다리를 통해서 나와 같은 아픔을 지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울어준 저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상처 그 순간을 1%라도 단 1%라도 직시할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씻김이 비로소 됐다. 잠깐 너무 오. 이게 약간 양상이, 그러니까 둘 다 인물의 자기 혐오를 갖고 있잖아요. 조금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근데 양상이 조금 다르잖아요. 자기 혐오의 양상이. 한쪽은 자기 파괴고, 한쪽은 자기 부정이었고. 근데 이것을 서로 마주보게 되면서 이제 씻김으로 나가게 됐는데, 정신분석학에서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죠. 공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진다고 곧바로 안 튀어오르잖아요. 이쪽으로 튈 수도 있고 저쪽으로 튈 수 있고 그 튈 수 있는 가장 반대 방향. 이렇게 던졌을 때 이렇게도 들 수 있고 저렇게도 들 수 있는 상황. 네. 근데 가장 먼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바리는 그거를 이제 이 방어기제 용어로 설명하면 주지화라 그래가지고 이성으로 논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이게 뭐 나의 복수가 되는 걸 거야. 뭐 요즘 친구들 말로는 정신승리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게 될 거고, 이제 홍련은 그게 아니라 이제 내 모든 걸 이제 감정적으로 다 이렇게 저희는 그거를 액팅아웃이라서 행동하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제 표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예. 하지만 그 마지막 튀기 전까지의 행로는 똑같기 때문에 사실 요거를 똑같이 이해하는 게 이제 본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또 이렇게 비슷한 다른 사람, 속은 비슷하지만 겉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굳이 치료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게 집단 치료 같은 데서는 되게 유용한 치료 효과를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한 게 있구나.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 그러고 말씀대로 저 사람의 어떤 마음을 이해하려면 내가 절대로 가기 싫었던 관점의 포지션에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공감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근데 좀 그거를
생각하셨다는 말씀 또 한 번 이제 소름 돋고 샘나고 샘나고. 뭐 이런 거 약간 있습니다. 작가님 뭔가 이승. 네, 뭔가 정신분석에서 그 환자를 치료하실 때 텍스트가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나의 모델? 아, 이 작품이? 텍스트도 될 수 있고 약간의 경쟁 상대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막 요번에 끝낼 거야 이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오늘 근데 그 궁금증은 풀리셨죠? 아, 예, 13만 예. 9,997번째에 어떤 일이 역시 있었는가를. 질문은 해야 돼요. 그럼요. 근데 저는 진짜 이걸 보면서 또 느낀 게 그 작가님도 1편에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을 겪고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그랬을 때 나도 그걸 방조했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죄의식을 갖게 되고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근데 그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를 몰고 가서 스스로 벌을 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을 또 행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는 지금 떠오르는 우리 사회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뭐 입에 올리게 되면 또 유가족들께 또 다른 또 맞아요.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뉴스를 통해서든 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저는 생존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유가족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봐야 됐던 우리 국민들도 모두 어찌 보면 생존자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정신승리? 첫 단계? 첫 단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해결책이 발의의 방식은 아니다라는 걸 네. 홍련이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사실 홍련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씻김 사랑하래 나오는 그 가사 그 메시지가 사실 정신과 의사인 제가 그런 상황에서 환자한테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앞에서 그냥 보자마자 대바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득시키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사실 이 극이 너무 잘 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었고요. 그 자살의 동기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어떤 고통으로부터의 회피나 안식 또 좀 마술적인 생각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환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죄책감에 의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죄책감의 밑바닥에 있는 분노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자기를 향해 왔을 때의 그런 맥락에서 자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밖으로 나가고 않고 자기를 죽이게 되는 그 마지막 단계는 결국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자기를 용서할 수 없고 자기는 너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자살이라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건데 사실 그 밑에 분노가 깔려 있다라는 것도 홍련이 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막 계속 셈이 나셨다는. 무릎도 쳤다가 소름도 돋았다가 결국은 샘도 나버리는 근데 지금 되게 전 또 그것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었나 싶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부로 향해야 되는 분노가 내부로 향하게 됐다라는 그 지점을 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뭐 저는 홍련을 다룬 여러 기사들 가운데 저는 관객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화가 났던 게요. 이거 분노입니다. 뭐 사적 영역이 어쩌고 사적 영역의 복수 어쩌고 이렇게 해서 그건 좀 잘못 복수라니. 읽어낸 게 아닌가. 복수라니. 복수라는 표현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었는데 모 방송 매체에서 그렇게 다루셨더라고요. 작가님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분노가 막 나진 않으셨어요? 분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신 분노했습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 좀 분위기 이상해질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모든 글이 됐든 극이 됐든 그러니까 100% 전달한다는 거는 욕심이고 어느 누구한테는 오독되기 마련이라고 그러니까 오독이라고 하는 것도 좀 웃겨요. 사람이 보는 것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냥 그래서 그렇게 보셨나 보다 이렇게 속상하지만 그렇게 보셨나 보다 뭐 그것도 그럴 수 있다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이제 막 네. 분노해 주시니까 네. 내 손으로 그건 분노하기 싫어가지고 나한테 분노하길 바랬나 죄송한데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의 생각을 해보면 게을렀어요. 그렇게 방송을 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보지 않고
중간 어디선가 보다 주무셨든가 아니면 앞쪽이 너무 강해서 네, 앞쪽이 너무 강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난 잤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서사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내시면 저는 그거는 명백한 오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적 영역의 복수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명확하게 저희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정을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신 분노해드린 걸로. 근데 박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이건 좀 잠깐 아까 옆길로 샌 거 말고 정말 드리고 싶었던 건, 그러면 바깥으로 향하는 분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표현을 하거나 표출하거나 이런 단계가 좀 필요할까요? 정신과 의사로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소위 사회화라는 과정에서는 용납하지 않죠. 그거를 그렇죠. 딱 이렇게 누르는 사람을 성숙하다, 아. 침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결코 건강하지는 않다. 최소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어느 정도로 어떻게 표출하면 좋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기준을 그렇게 잡아요. 내 분노가 상대를 인신공격하지 않으면서 표출되면 문제없다. 당연히 사적 복수 운운하는 어떤 신체적 폭력이나 이런 거는 뭐 안 말도 되겠지만 안 되는 당연한 거지만 거지만. 예. 내가 상대에 대해서 내 감정을 얘기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게 내가 인신공격을 하는 건가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건가만 구분할 수 있으면 저는 거기가 어떤 이 소위 선을 넘지 말라고 할 때 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화가 날 땐 그 사람이 너무 믿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싶지만 또 우리도 살면서 비슷한 잘못들을 또 다른 사람한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거 하나로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까지 막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번 일에 대한 내 감정을 그 선만 안 넘는다면 저는 충분히 그 바로 앞까지는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속상해요. 왜냐하면 배무룡이한테 홍련이 할 수 있는 분노의 표출이 불가능했잖아요. 네. 그렇죠. 막았고.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라는 이슈가 되게 더 중요한 게 이 힘이 평등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힘이 네. 평등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의 폭력과 거기에 대한 저항 얘기가 아니라 그 차이가 너무나 나는 사람 사이.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이성적인 걸 할 수 없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기 때문에 더 좋지 않고 그 어떤 임팩트라 그럴까요? 나중에 그게 더 큰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이 공연의 마지막 테마 서로 사랑이라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맞는 얘기인데 사실 너무 힘든 얘기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하거든요. 둘 다 어마어마한 위계의 권력, 어떻게 보면 사실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거의 죽일 듯이 그런 폭력을 저지른 건데 그 안에서 이 아이 둘은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눌려있던 친구들이어서 그들이 서로를 직시하면서 서로 사랑을 해라,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하는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 인지하는 게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적에 가까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것을 그 순간에 연기하는 배우들이 어땠을까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배우들이 인물 둘의 감정을 쭉 따라가고 인물들의 정서 상태를 쭉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할 때 배우들은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라는 생각.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층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연극학적인 층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신분석학적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연습 과정에서 배우들은 어땠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네. 마지막 맞아요. 저도 지점에서. 궁금해요. 네. 그때 PPT를 가지고 설득을 하셨을 때 너무 설득이 잘 돼서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음. 일단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봤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텍스트로 그냥 이렇게 읽었을 때는 그냥 이제 배우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고 그냥 머리로 이제 이해를 하고 아 그렇구나 오케이 납득해가지고 이렇게 납득을 했었던 때와 이제 런을 계속 돌면서 그러니까 장면을 다 이제 또 장면 연습했을 때의 감정 그리고 런 마지막에 갔을 때의 감정이 다 다르셔가지고 이게 점점 다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홍련화 돼가고 발휘화 돼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저는 사실 요즘도 공연을 한 번씩 모니터 할 때마다 그날 또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제가 모르고 딱 한마디로 배우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볼 때마다 이게 너무 달라서. 근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볼 때마다 이제 배우분들이 그날의 진심을 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생각을 이게 진짜 누구 배우랑 얘기했던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리 배우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도 어느 날은 홍련의 저 대사에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고, 어느 날은 저 대사가 나한테 올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그때마다 달라서,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사랑하라를 부를 때 그때 감정도, 그러니까 어디서 내가 마음이 딱 오늘은 이제 시동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정말 이게 뭐 저는 이제 작가 입장에서 너무 미안하기도 한데 정말 힘들게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게, 너무너무 힘들게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탈진할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또 이제 관객분들한테도 전달이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꼭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관객분들도 이거를 이제 뭐 여러 번 보시는 분들은 그날그날 느낌이 또 다 다를 것 같아서 또 그렇습니다. 이 배우분들이 뭐 그날의 컨디션이나 그날의 감정이나 따라서 어떤 느낌이 달라지는 거는 이제 저희는 너무 잘 느끼고 있는데, 작가님의 입장에서 그 발이랑 홍련이 이렇게 대립을 하다가 이렇게 상처를 서로 보듬어 주다가 서로 연대하게 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연대, 맞아요. 예, 예, 그 그렇죠. 연대에 있어서 그 감정 변화를 딱 이끌고 가고 싶어 하셨던 어떤 대사나 씬이 있으셨어요? 일단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둘이 겹쳐 이제 바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 같아서라는 대사로 이제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고, 홍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 뒤에 기억을 부수며 빌었던 나와 눈물로 지옥을 걸었던 네가 서로를 위해 울고 우네 담장 속 너와 내가, 이 가사가 이 둘의 관계를 다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이제 상정을 하고 이제 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 작품의 종착역은 그래서 뭐 이건 스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의 종착역은 여러분 결국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라고 저는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신승리라는 표현을 잠깐 시쳇말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노 박사님이 이걸 계속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인 거잖아요. 홍련을 통해서 좀 얻을 수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한 말씀 어필해 주시죠.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도 어쩌면 그 안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내 마음 속에서 오는 게 이만큼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우리를 치유하게 해주는 큰 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홍련에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정말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최수경 선생님께서도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홍련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 선택하는데 뭔가 좀 주저함이 있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연이라는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 강력한 체험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극장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홍련이 딱 그런 작품이에요. 특히 이번 버전이. 네. 이번 버전이 우리가 다 함께 이 순간에 공존하고 있고, 이 엄청난 일종의 사건을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관객들, 우리 옆에 있는 이웃도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네. 연극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제의적인 순간인 거죠. 그 자체가. 예. 그래서 이 작품이 씻긴 곳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극장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발동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연극학적으로도 훌륭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한 작품도 네. 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홍남원 배우가 가신 이후로 이렇게 급격하게 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신 우리 영업맨 우리 이정훈님께서는 어떻게 좀 표현해 주실까요? 그래도 영업은 꼭 하고 싶어요. 그럼요. 이 뮤지컬 홍련은 물론 그 뮤지컬 배우분들이 많은 극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신다는 걸 저희가 볼 때마다 느끼거든요. 근데 이 극은 정말 배우분들이 무대에서 모든 걸 다 태우시고 재도 안 남을 정도의 엄청난 열연을 보실 수 있는 극입니다. 제조차 남지 않는다. 이런 극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가님?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실 것 같은데, 저희 그 뮤지컬 홍련을 지금 보러 가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작가님이 또 초대 한 말씀 해주시죠. 뮤지컬 홍련은
한번 한바탕 시원하게 오늘 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살면서 뭐 이렇게 크게 울고 뭐 좀 울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장소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 방에서 혼자 이제 물론 좀 이렇게 눈물 흘릴 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약간 이게 사람들이 때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보면서 전심을 다해서 같이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금 마음이 답답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버셔서 살짝 위로받고 속 시원하게 한번 물어보고 가시면 어떨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뮤지컬 홍련 이야기를 이제 모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더 넘버스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이게 바로 공연계 유키즈? 공연계의 알쓸신작? 알쓸신작? 네. 근데 무엇보다 되게 정말 이 작품을 정말 사랑해 주시고 되게 그래서 열심히 분석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셨다는 게 느껴지니까 작가로서 너무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언제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막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깊게 나눠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최고입니다. 소문 내세요. 나 정신과 전문의를 샘내게 만든 작가야. 인증. 인정. 다음 작품 기대할게요. 네, 진짜 다음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넘버스와 함께한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